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송나라 후패제가 암살을 당한 후 소도성이 어떻게 권력을 잡고 황제에 올랐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소도성이 세운 제나라를 남제라고 부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도성과 그 뒤를 이은 남제 황제들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황제에 오른 소도성은 유환이라는 신하에게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유환은 소도성에게 정치는 오로지 효경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이 효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효경은 바로 유교 경전 중 하나로서 효에 관한 경전이죠. 유학의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게 바로 효경입니다. 유환이 이 효경을 강조한 것은 이전 나라였던 송나라 황족들이 그 부모를 죽이고 또 형제들을 죽여서 망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소도성은 크게 감탄하면서 유학자들은 보배와 같은 존재라면서 칭찬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소도성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 뒤를 이은 황제들은 송나라와 똑같은 행보를 보였다는 거죠. 그 후 소도성은 부기가 송나라의 유일한 황족 유창을 앞세워 침범할 것을 예상합니다. 그는 장군 원숭조를 예주자사로 삼고 수양에 주둔시킵니다. 유창은 송나라 황족으로서 원패제 때 북위로 도망가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유유의 후손이죠. 당시 북위 황제는 명군 효문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효문제는 황족인 택발가와 송나라 황족 유창을 보내서 수양을 침략합니다. 효문제가 유창을 앞세우는 이유는 남제가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 남제 밑에 있는 장수들과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 송나라의 장수들과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군심과 민심을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유창은 북위 장수들과 병사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죠. 유창 입장에서는 소도성은 송나라를 멸망시킨 원수죠. 한편 원숭조는 북위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부하들은 수양의 외성을 포기하고 내성에서 수비하자고 합니다. 당시 성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외성이잖아요. 그 안에 내성을 또 지었거든요. 근데 당시 이 수양을 지키는 병사들의 수가 많지 않았거든요. 적은 병사로 이 외성 둘레를 전부 방어하기 힘드니까 그 부하들은 차라리 외성을 포기하고 더 작은 내성에서 방어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한 거죠. 하지만 원숭조는 이렇게 하면 결국 전부 포로가 될 것이라고 거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비수와 회수 근방에 이렇게 작은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면 여기 비수가 쭉 흘러가서 여기 회수에 합쳐지잖아요. 이 비수를 쑥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물길을 통제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작은 성 둘레에 해자를 만듭니다. 해자는 성 둘레에 깊은 도랑을 파서 물을 채워 넣는 게 해자잖아요. 이렇게 되면 적군들이 성을 공격할 때 그 물 때문에 성벽에 기어오르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이때 유창과 탁발가는 군대를 힘몰아서 회수를 건넜거든요. 건너서 수양 쪽으로 진격하려고 하는데 이 작은 성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지나치기 힘들죠. 북위 군대는 원숭조의 예상대로 개미떼처럼 성벽에 달라붙습니다. 해자를 메우고 널판지를 깔고 성을 막 공격하는 거죠. 그때 이 원숭조가 방죽을 터뜨려서 이 비수의 물길이 이 작은 성의 해자로 빨려들게 합니다. 북위 군대는 이 밀려오는 비수의 물살 때문에 해자에서 빠져 죽는 등 큰 피해를 봅니다. 원숭조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하거든요. 크게 패한 북위는 결국 후퇴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도성과 남제는 원숭조의 활약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한편 소도성에게 복종하여 사도가 된 저연이 모욕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저연은 말씀드린 대로 송나라 공주랑 결혼해서 부마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송나라 황실을 보호하면서 소도성이 선양받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입장이었죠. 그러나 그는 소도성의 편에 붙어서 송나라를 배신했었습니다. 하루는 저연이 강한 햇빛 때문에 부채로 얼굴을 이렇게 가렸었거든요. 그것을 본 유상이 비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 보기 부끄럽다 하여 얼굴을 부채로 가린들 무슨 소용인가. 이 말은 송나라를 배반한 것이 부끄러워 부채로 가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저연은 그냥 햇빛 때문에 얼굴을 가린 것인데 유상은 이것을 송나라와 연관시켜 비꼰 것입니다. 이 유상은 유유의 측근이었던 행정의 달인 유목지의 손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저연은 화가 나서 에이 이놈! 언행이 불손하구나 라고 호통을 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저연은 그 후로도 여러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남제를 공국한 지 3년 만에 소도성이 죽게 됩니다. 서기 482년이었습니다. 자치통감에는 소도성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깊이가 있고 통이 컸으며 글을 배워서 문장을 지을 줄 알았다. 성격은 깨끗하고 검소하였다. 아니, 황제가 글을 쓸 줄 알고 문장을 짓는 게 뭐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소도성은 황제가 되기 전에 무장이었잖아요. 장수였거든요. 장수들 중에서 은근히 글을 못 배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예로 송나라를 건국한 유유만 하더라도 글씨를 제대로 쓸 줄 몰랐죠. 그에 비해 소도성은 글을 배워 문장까지 지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또 그는 유유처럼 검소하기도 했죠. 실제로 소도성은 사치품인 옥장식을 부숴버리고 검소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소도성이 남긴 말 중에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10년간 천하를 다스리게 한다면 황금과 흙이 같은 값이 되게 하겠다. 그만큼 검소한 기풍을 만들어서 황금값을 흙값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거죠. 나름 정치에 자신만만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하늘은 그의 바램을 들어주지 않고 딱 3년만 천하를 다스리도록 했죠. 명말 청초의 학자였던 왕부지는 소도성이 황제에 오를 명분이 없는 자라고 비판했습니다. 황제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는 유유처럼 천하를 위한 공적이 커야 하는데 소도성은 공적이 별로 없다는 이유였죠. 실제로 기록을 토대로 보면 유유에 비해 소도성의 공적은 초라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소도성은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다방면에서 무난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름 자기 몫은 하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무난한 사람이 황제에 올랐으니 구세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지는 못했던 거죠. 소도성의 뒤를 이어 그의 장남 소색이 황제에 오르게 되는데 이 사람이 남제의 무제가 됩니다. 무황제란 뜻이죠. 무제. 새 황제에 오른 소색의 옹졸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소색은 황제에 오르자 평소 꼴보기 싫었던 인물들을 처형시켜버립니다. 그는 태자 시절 때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곤 했었거든요. 또 측근이었던 장경하가 교만하고 사치했는데 참람하게도 황제를 모방하여 사치를 부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순배곡이라는 신하가 고제 소도성에게 알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도성은 굉장히 검소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소도성이 태자의 측근들이 사치한다는 보고를 받자 크게 분노해서 소색을 태자에서 폐위시키고 작은 아들 소옥을 태자로 삼으려고 했었거든요. 결국 주변 신하들이 말려서 일단락 되긴 했지만 소색은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황제에 오른 그는 고자질했던 순배곡을 죽여버립니다. 또 그 전에 북이 군대를 막았던 장군 원숭조가 순배곡과 친하다는 이유로 죽여버립니다. 자, 이렇게 또 훌륭한 장수가 정치에 휘말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한편 소색의 둘째 아들 소자량으로 인해 당시 남제에서는 불교가 크게 부흥합니다. 불교는 그 이전에 동진과 송나라에서도 점점 세력이 커져 갔었거든요. 하지만 이때 남제 때 소자량에 의해서 크게 부흥하게 된 겁니다. 소자량은 스스로 불교를 강의하고 승려들을 초대해서 연회를 베풀고 스스로 음식을 나르고 했다고 합니다. 즉 하인들이 하는 서빙을 스스로 스님들을 위해서 직접 한 겁니다. 직접 음식을 나르고 스님을 대접한 거죠. 이에 신하 범진이 아주 논리정연하게 불교를 비판합니다. 소자량이 화가 나서 그와 논쟁이 붙었는데 소자량이 완전히 깨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남조의 불교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 북조의 국가 중에서는 불교가 본격적으로 융성하기 시작했던 것은 후조 석호 때부터였습니다. 석호는 인도에서 온 유명한 승려를 스승으로 삼고 어마어마한 절들을 짓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56국 시대와 남북조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불교의 부흥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황제 소색은 형제들을 믿지 못해서 멀리하고 꺼려합니다. 그 아버지 소도성이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긴 말이 있었거든요. 홍나라가 형제들끼리 서로 죽고 죽였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면서 이것을 경계하여 형제들과 잘 지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에 소색은 형제들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대척을 하게 됩니다. 다만 동생 중 소옥만큼은 대단히 총애했다고 합니다. 소옥은 소도성이 소색 대신에 태자로 삼으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소색은 소옥을 미워하는 게 마땅하죠. 하지만 소옥이 그럴수록 더 겸손히 형을 섬겨서 둘 관계가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소색에 대해서 신하들은 위 문제 조비보다 뛰어나지만
한명제, 유장보다는 못하다고 평가합니다. 조비는 조조의 아들이죠. 한명제는 후한의 광무제, 유수의 아들입니다. 불교를 중국에 최초로 들여온 바로 그 황제죠.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소색이 아들 소자향을 의심하여 토벌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소자향은 당시 형주자사 겸 파동왕이었거든요. 근데 무예를 좋아하여 사병을 키우고 만적 오랑캐들과 무기들을 사고 팔면서 교역을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강남에는 산들이 많아서 그 기슭에 사는 만족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만족들과 교역을 할 때, 특히 무기 같은 것을 교역할 때는 그 아버지인 황제에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소자향이 생략해버린 겁니다. 소자향의 측근들은 이러한 상황을 황제 소색에게 몰래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소색은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소자향은 크게 분노하여 고자질한 측근들을 죄다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아버지 소색도 마찬가지로 분노하여 군대를 파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측근에서 이것을 말리죠. 그들은 소자향이 어려서 실수한 것이라고 감싸줍니다. 다소 마음이 진정된 소색은 다시 장수들과 군사들을 파견하여 조사하도록 시킵니다. 조사를 하는데 군사를 딸려 보낸 것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소색의 큰 실수였습니다. 명령을 받은 장수들은 군대를 몰아서 소자향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소자향은 항복을 의미하는 흰옷을 입고 성에 올라서 아버지 소색이 보낸 장수들에게 자기는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신을 보내죠. 근데 소색의 장수들은 그 사신을 억류해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소자향은 분노하면서 군사를 일으켜 아버지 소색의 군대를 공격합니다. 이 공격을 받고 소색의 군대가 크게 패하게 되거든요. 크게 당황한 소색은 다시 친척인 소순지에게 군대를 주어 소자향을 치도록 합니다. 자, 일이 점점 커지죠. 참고로 소순지는 훗날 양나라를 건국하는 소연의 아버지입니다. 이때 태자인 소장무는 평소 동생인 소자향을 꺼려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소자향의 성격이 거치니까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래서 몰래 소순지에게 소자향을 죽일 것을 지시합니다. 한편 소자향은 흰옷을 입고 측근들과 함께 배를 타고 수도 건강으로 가서 아버지 소색에게 해명하려고 합니다. 이때 소순지가 소자향에게 도착합니다. 소자향은 소순지를 만나게 되자 다시 해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소순지는 그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자향의 목을 매달아서 죽여버립니다. 이때 소자향의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참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이런 사단이 난 거죠. 그 후 소색은 신하들과 정원에서 연회를 베푸는데 원숭이 한 마리가 구슬피 우는 겁니다. 소색은 저 원숭이가 왜 저러냐고 묻죠. 신하들은 원숭이의 새끼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소색은 소자향이 생각나서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황제라는 자리는 아들조차 보존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후 아끼던 동생 소옥과 태자 소장무가 병으로 죽습니다. 연이어 황실에 불행이 닥치네요. 결국 태자의 아들인 손자 소서업이 황태손으로서 후계자가 됩니다. 당시 중서령 왕융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왕융, 이 사람이 야망이 매우 컸습니다. 그는 자기 가문과 재능에 대한 자부심이 컸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시 강남에서는 가장 유명한 가문이 왕씨하고 사씨였습니다. 그래서 왕씨와 사씨 중에 재상이 많이 배출되었었거든요. 왕융은 30살 이전에 제후가 되거나 재상이 되길 바랬었거든요. 그는 밤중에 중서성에서 당직을 설 때 책상을 쓰다듬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적적하다니 등우가 나를 비웃겠구나. 등우는 광무제 유수의 공신으로 30살 되기 전에 사도가 된 인물이죠. 즉 왕융은 등우처럼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자 울분이 쌓여서 이런 말을 뱉은 겁니다. 마침 그때 황제 소색이 병이 위중해서 기절하게 됩니다. 문무 백관들은 상복으로 갈아입고 소색의 죽음을 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왕용이 조서를 마음대로 고쳐서 소색의 아들 소자량을 황제로 세우려고 일을 벌입니다. 왕용은 군사를 동원해서 황태손, 소서업이 황궁에 들어오는 것을 딱 가로막습니다. 결국 소색이 죽게 되자 왕용은 궁실 문들을 죄다 닫고 안팎을 차단시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소란이
칙령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면서 궁 안으로 들어가서 왕용을 밀어내고 소서업을 황제로 올립니다. 이 소라는 소도성의 조카이자 소색의 사촌이 됩니다. 자치통감에서는 죽은 무제 소색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치에 마음을 두고 행했으며 엄격하고 분명하여 군현의 관리가 법을 범하면 칼을 보내 추살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시대에는 백성들이 풍족했다. 그러나 연회를 열고 노는 것을 즐겼는데 끊을 수 없었다. 나름 황제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지만 노는 데는 절제가 없었다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막장 황제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정치를 제대로 한 셈이죠. 남제의 역사가 이렇게만 흘러가면 또 심심하잖아요. 이 남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소색의 손자인 소서업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서업이 황제가 되기 전에는 나름 지혜로워 보였고 외모가 아름답고 대응도 잘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잘 대응했다는 의미겠죠. 이에 할아버지 소색이 그를 아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서업은 뒤에서는 소인배들과 어울리고 부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뜯습니다. 야야 돈 내놔 이렇게 삥 뜯는 거죠. 패자였던 아버지 소장무가 병이 들자 소서업은 겉으로 슬퍼하고 울부짖고 쓰러집니다. 졸도하는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서는 기뻐하고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또 여자 무당 양씨를 곁에 두고 아버지가 빨리 죽어서 자기가 후계자가 되게끔 기도를 시킵니다. 당시는 소서업의 아버지 소장무가 패자였거든요. 결국 패자였던 아버지 소장무가 죽게 되자 이 모든 게 무당 양씨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녀를 더욱 믿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소서업은 소원대로 황태손으로서 후계자로 올라섭니다. 그 뒤 할아버지 소색마저 병이 들자 그는 또 무당 양씨에게 저주의 기도를 하게 합니다. 할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자기가 황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기 아내 하씨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종이 중앙에 기쁠 희자를 크게 쓰고 그 둘레에 36개의 작은 글씨로 기쁠 희를 썼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편지 종이라면 이 가운데 기쁠 희자를 크게 쓰는 거죠. 그리고 그 둘레에 작은 기쁜 희자를 36개나 썼다고 하는 겁니다.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안 좋은 쪽으로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 할아버지가 병이 든 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런 식으로 표현할까요? 그런데 소서업은 할아버지 소색의 병문안을 가면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연기를 하는 겁니다. 연기력만큼은 거의 최민식급이죠. 이것을 본 소색은 자기 손자가 대업을 이을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소심이 깊고 착하다고 본 겁니다.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죠. 황제 소색은 죽기 전에 손자 소서업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 할아버지를 기억하여 당연히 잘 해야겠지 라고 당부를 합니다. 소색이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네요. 결국 소색이 죽자 소서업은 꿈에도 그리던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런 자가 황제가 되었으니 앞날은 뭐 안 봐도 뻔합니다. 소서업은 여러 소인배들을 총애하고 권력을 줍니다. 그 중에 간신 기무진지와 서룡구의 폐악질이 가장 심했다고 합니다. 기무진지는 관직을 팔아서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신하들은 차라리 황제의 명을 거스를지언정 기무진지의 명령은 거스를 수 없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서룡구는 황제를 대신하여 문서에 서명하고 신하들은 좌우에 서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완전히 황제 노릇을 한 거죠. 이러니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소서업의 폐악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치, 두 번째는 의붓 할머니를 간음한 겁니다. 이것만 들어도 대충 짐작이 가시죠? 소서업은 시종들과 노는 것을 대단히 좋아했는데 진흙덩이를 던져서 맞추는 놀이, 또 높이뛰기 같은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놀다가 기분이 좋아지면 시종들에게 무거운 상을 내렸는데 한번 움직였다 하면 100수십만 냥을 그냥 썼다고 합니다. 원래 소도성과 소색이 검소한 정치를 해서 상고에는 5억만 냥이 있었고 재고에는 3억만 냥이라는 엄청난 돈이 축적되어 있었거든요. 소서업은 이것을 1년도 안 돼서 다 써버립니다. 참고로 상고는 군대나 국가가 쓸 돈을 모은 창고이고 재고는 황실이 쓸 돈을 모은 창고입니다. 소서업은 음탕에서 자기 할아버지 소색의 애첩인 곽씨를 간음해버리고 자기 첩으로 삼습니다. 또 곽씨의 성을 서씨로 고쳐버립니다. 이는 자기 의붓 할머니를 취한 거죠. 이건 막장 황제였던 유성의 전폐제와 쌍벽을 이루는 업적입니다. 전폐제는 자기 고모를 간음했는데 소서업은 의붓 할머니를 간음한 겁니다.
소서업도 전폐제 못지않은 밀프 매니아임을 인증한 겁니다. 유성의 전폐제는 그래도 학렬이 한 단계 위인 고모를 간음했잖아요. 근데 소서업은 학렬이 두 단계나 위인 할머니를 간음한 것이니 완전히 막장이죠. 물론 서씨와 소서업의 나이 차이는 그리 많이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보통 황제는 어린 여자들을 첩으로 두기 때문에 소색의 애첩이었던 서씨도 꽤 젊은 편이었을 겁니다. 그러함에도 학렬이 두 단계나 위인 할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린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죠. 소서업의 아내인 하씨도 음란해서 황제의 측근인 양민과 잠자리를 하고 마치 부부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소서업은 그것을 알고도 오히려 황후가 멋대로 하도록 방임했다고 합니다. 이 황후 하씨는 일설에 의하면 유송, 전폐제의 누나인 산음공주의 딸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 한족들은 북방 이민족들 보고 그렇게 오랑캐라고 무시하더니만 지들이 더 오랑캐 같네. 이렇게 되자 소서업을 황제로 올리는데 공을 세웠던 소란이 거칠게 항의하고 질책합니다. 그리고 황제 주위의 간신인 서령구를 비롯한 몇 명을 처형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황제 소서업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는 소란을 죽이려고 했는데 측근이 말려서 죽이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다만 소란을 먼 변방으로 보내려고 모의를 합니다. 이것을 눈치챈 소란도 결단을 내리고 소서업을 퇴출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이 소문이 소서업의 귀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당시 병권을 쥐고 있던 소탄지에게 물어보죠. 소란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하는데 들은 바가 있냐고. 그러자 소탄지는 알면서도 모른 척 해버립니다. 여기서 나오는 소씨들은 대부분 황족들입니다. 결국 소란은 선수를 칩니다. 병권을 쥐고 있던 소심, 소탄지의 도움을 받아 군대를 이끌고 황궁을 들이칩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소서업은 자기가 범했던 할아버지의 애첩 서씨의 방으로 도망칩니다. 거기서 자살하려고 칼로 스스로 찔렀거든요. 근데 겁이 났는지 제대로 찌르지 못해서 죽지 않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소서업은 수레를 타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결국 붙잡혀서 죽게 됩니다. 얼붓 할머니인 애첩 서씨의 방으로 도망친 것을 보면 나름 진심으로 사랑하긴 했나 보네요. 그러나 소서업이 죽고 난 뒤에 이 애첩 서씨도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쿠데타에 성공한 소란은 소서업의 동생 소서문을 세왕제로 추대합니다. 이때 소서문의 나이가 15세였습니다. 이 소란과 같은 경우는 소도성의 자손이 아닙니다. 소도성의 조카일 뿐이죠. 쉽게 말해서 황금씨족이 아닌 그냥 친척일 뿐인 거죠. 그런데도 마구 설치니까 황금씨족들 입장에서는 소란이 못마땅하겠죠. 이놈이 이거 혹시 딴 마음 품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때 어떤 신하가 소도성의 아들 소장과 소색의 아들 소자룡에게 계책을 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소장, 소자룡. 그 계책은 황궁에 들어가서 천자를 모시고 부하들에게 성문을 닫게 하고 명령으로 소란을 잡아들이자는 거죠. 근데 소장은 당시 소란이 군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할까봐 결단을 못 내립니다. 이것을 눈치챈 소란이 군사를 보내서 소장과 소자룡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은 누가 빨리 선수를 치느냐가 중요한데 미루면 항상 실패를 하죠. 이 외에도 소란은 여러 황족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버립니다. 그 중에 소색의 아들 소자룡 같은 경우는 독으로 죽었거든요. 그는 죽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선조들께서 유씨를 멸망시켰는데 오늘 우리가 죽는 것은 이치상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은 소도성이 송나라 황족인 유씨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벌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원래 소도성이 살아있을 때 조카인 소란을 무지 아꼈거든요. 자기 아들들보다 더 총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소란이 이런 짓을 벌이니 은혜도 모르는 놈이죠. 세왕제 소서문은 철저히 소란의 통제하에 생활하게 됩니다. 잠자는 것과 먹는 것까지도 소란에게 물어본 후에 실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소서문이 생선찜 요리가 먹고 싶어서 소란에게 물어봅니다. 저 혹시 생선찜 먹고 싶은데 먹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나 소란이 안 된다고 해서 생선찜을 못 먹었다고 하죠. 그 어린 것이 생선찜 좀 먹겠다는데 그것도 안 들어주네요. 이건 그냥 성격 자체가 쪼잔한 겁니다. 결국 소란은 소서문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황제에 오릅니다. 그 후에 그는 폐위된 소서문에게 의원을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그 외에도 자기를 도운 공신들을 죽입니다. 소심을 비롯한 그 형제들에게 죄를 씌워 숙청해버립니다. 이렇게 자꾸 죽이면 멈출 수가 없죠.
결국 죽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죽이게 됩니다. 그 후 몇 년 뒤에 소란이 병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문득 불안해집니다. 자기 아들들은 아직 어린데 고제 소도성과 무제 소색의 아들들은 아직 10여 명 정도 남았거든요. 소란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나의 자식들은 아직 어린데 고제와 무제의 아들들은 나날이 장대하구나. 고제는 소도성을 말하고 무제는 소색을 말합니다. 결국 소란은 소도성의 자손들을 전부 죽이려고 결심을 합니다. 이때 소란의 병이 더욱 깊어지자 조카 소요광이 앞장서서 남아있는 소도성과 소색의 자손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이때 죽은 황족들은 전부 청소년들이었거든요. 그 중에는 10세 미만의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봐주지 않고 전부 죽였습니다. 이쯤 되면 살인광이죠. 남제가 그토록 막장이었던 송나라를 멸망시켰으면 이제 좀 더 나은 국가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막상막하의 국가가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자기 삼촌인 소도성의 자손들을 학살한 소란의 남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